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9일 방송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본립이 도생,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은 열린다, 그런 뜻이겠죠.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탁합니다. 선거 결과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몰아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사람이 100만 표, 200만 표 정도의 승리를 가져왔으면 대다수 국민들은 아마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머리를 숙이고 이번 선거에 승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의 양쪽이다 1800만 표를 얻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0.73%, 약 22만 4천 표 정도를 더 얻었어요. 그건 아주 신승이 간신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한 표 가지고 당선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례로 봐서 이렇게 적은 표차로 이기게 되면 승복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국민 통합이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 당선되신 대통령께서는 첫 번째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핵심이 국민 통합이 시작할 겁니다. 물론 본인도 국민 통합을 여러 군데서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국민 통합. 통합은 서로 다른 생각을 틀렸다고 생각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 저분을 내가 투표하지 않았지만 저분이 나라를 위해서 정도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을 입증할 만한 바로 제도가 대통령 명에 의해서 의회 청문회를 거쳐서 장차관을 임명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공정성이 시작했죠. 지난 정부는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그러지 못했어요. 공정하지도 않았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반칙이 오히려 유행하는 내로남불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거부한 29명, 아마 30명 가까운 인사를 임명해버렸고, 또 어떤 정책도, 부동산 정책만 해도 28회인가 9회인가가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신뢰를 받지 못했다, 이게요. 시장이 거부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이번 정부는 철저하게 약속한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못하는 건 못한다 그러고, 만일 우리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빠른 시간에 바꿨더라면 우리 전력은 대단히 위대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가 수출의 길을 올랐을 겁니다. 지금 탄소 중립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화력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발전의 37%를 화력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탄이, 그게 다 탄소를 배출하는 최대 문제의 발전소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중지시켜 놓으면 전력이 모자라고, 전력은 어디서 빌려오지도 못, 수입해주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대통령께서는 무엇이 우선 급선무인가를 반드시 판단해가지고 국민의 이익이 가고 국가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그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의 원리를 실천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통합은 화이부동이라는 논어의 문자처럼 서로 다르다, 틀리지 않다, 이렇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찍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집단으로 또 다른 프레임을 씌워서 상대를 막아버린다면 그 길은 외로운 길이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기본 원인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갈등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300조 가까운 돈을 갈등으로 소비해버려요.
다시는 공우병 소동 또는 광화문 촛불 같은 생산에 중대한 차질을 가지면서 민중을 동원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그런 집단들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선정을 베풀고 탕평을 베풀어야 됩니다. 능력 위주의 철저한 인사를 하고 또 여성가족부 같은 특별히 오히려 성 불평등을 가져다 놓은 그런 부처는 과감히 정리해서 어떤 부처가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인수위에서부터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국민 앞에 희망을 주는 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국제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편성해 갈 것인가. 지금 세계가 신냉전 구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대, 70년 살아온 냉전 시대. 맹목적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북방 삼각관계, 북한, 평양, 북경, 모스크바로, 서울, 동경, 와싱턴으로 남방 삼각관계 이렇게 갈라져서 그런대로 국난을 피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냉전의 구조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유발한다 그런 얘기예요.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해요. 지금 러시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하고 그 슬라브족의 출발지를 회복한다고 하고 점차적으로 조지아 그리고 크림반도 이제는 우크라이나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또 목숨을 잃었고 아무 죄 없는 어린애들이 병동에서 신음하는 환자들이 쓰러졌습니까? 맹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중요 건물들을 파괴해버리고 다행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또 그 부인 그리고 외국에 가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리고 외국의 의인들이 의병으로 가담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푸틴은 그 전쟁의 잘못을 뉘우치고 요즘 돈바스 지역으로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돈바스만이라도 수호하면서 전쟁에 명분을 가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미국 이하 나토들이 전면적으로 봉쇄해가지고 불량 국가로서 러시아를 완전히 파산의 위기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아넣기 때문에 또 나토가 최악의 경우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짓을 일으킬 수 있는 신냉전 구도가 굳어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반도에 집어넣으십시오. 우리는 다행히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동맹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혈맹이고 가치 동맹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끼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도울 만한 가치가 있고 한반도가 미국의 전진기지가 됨으로써 러시아나 중국 세력의 남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로서 중요한 지역이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허구에 대고 종전이나 평화를 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입니다. 힘의 논리만이 우리의 생존을 담보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혜로워야겠죠. 지금 북한은 발광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 체제가 10년 됐습니다. 금년이 지금 아버지 김정일이 80세 되는 해죠. 또 김일성이 110주년이죠. 그 주년마다 어떤 모종의 행동을 취해요. 지금 금년 들어와서 김정은이는 12번째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놓고 진두지휘를 했어요. 핵 강국을 뛰어넘어서 군사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소형 전술 핵탄두를 생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하면 단거리든 중거리든
이 동양권이 전부 위태롭고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핵은 비대칭 전략의 헤게모니를 갖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에 상반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방어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북한이 극초 미사일을 개발해서 시험에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 현무 시스템이라든지 또 백곰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개발한 철룡이라든지 이런 미사일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드나 그 여러 가지 요격 체계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또 전략 무기들, F-35 같은 스텔스 기능의 전폭기들이 공대지 미사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사일들이 극초 음속 미사일에는 MD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강한 무기 체계가 방어적일 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약하면 언제든지 당합니다. 조약은 의미가 없어요. 2차 대전 때 폴란드하고 러시아가 소련이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불가침력을. 독일하고 맺었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힘이 약한 놈은 조약이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가 신냉전 구도를 그린다면 우리는 한미일 동맹체계를 더 굳건해야 되고, 왜냐?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미운 나라지만, 원한이 있는 나라지만 그 나라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후방 기지로서, 병참 기지로서, 전략 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그런 얘기야. 거기에 또 오키나와에 핵잠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또 바로 옆에 미국의 괌에 전략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기들이 일본을 거쳐서 다시 재구축하고 재발전해야 돼요. 월남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6.25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워도 과거 역사 속에 묻혀있지 말고 미래 발전적으로 동맹체계를 굳건히 해서 다시는 북방 삼각관계가 한반도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무모한 전투태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억제시키고 외교해야 되고 또 힘을 과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도 대통령이 철저한 정말로 국제적 이익을 한반도에 집중되도록 노력해 주시다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든 의식의 면에서, 이 프레임 면에서 좌편향적 또 사회주의적 성향의 경제체제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조직 안에 신지가 구축되어 있었어요.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역사적 검증을 통해 사라지고 이태리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후계인이라고 하는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해놨어요. 진지전이라는 걸 했어요. 진지전. 진지를 구축해라. 기존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그 질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혁명대를 만들지 말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단체, 사회단체, 환경단체 모든 조직들이 우리 상식에 안 맞는 조직들이 생겨났어요. 그 주도권을 뺏겼어요. 심지어 청와대 안에 간첩이 왔단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있단 말을. 이거 나라 꼴이 뭡니까 지금? 언론이 장악되고 노동조직이 전부 또는 학생들이 소위 북한식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원 노동조직이 좌편향화됐다. 그걸 바로잡아야 돼요. 자냐 우냐건 시대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허구 이론이요. 이론을 전개한 마르크스 자체가 얘기했어요. 공산주의는 허구 이론이라고. 노동 가치가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노동하고 가치가 등가적으로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물,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귀한 보물들이 노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땅을 사는 것이 사용가치가 생기면 가격이 노동 안에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그건 어떻게 노동가치로 계산하겠어요? 노동자가 일해가지고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걸 가치로 계산할 수 있는 시대는 옛날 시대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안 봅니까? 혈물이 없어도 가치를 생산하고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이론에 매몰돼가지고 경험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 인간이 추구하는 많은 제도 중에 민주주의를 따라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생기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다행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을 할 때 천부적 권리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자유, 민주, 또 심지어 가까운 여행 자유, 정치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신이 부여해 있어, 인간에게. 민주주의란 제도 자체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진 않아요. 앞으로 진짜 신과 인간이 함께 정치하는 신본주의 시대가 와야 할 겁니다. 천주주의. 그러나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 가운데는 민주주의를 뛰어넘을 게 없다. 다만 민주주의 결함은 다수결 원칙이라고 해놓으니까 다수가 행포를 부릴 수가 있어요. 소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좌절당해버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 의견이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을 결집시켜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당 정치가 바로 유럽에 있는 다수당 정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다원적 민주주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립정부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치적 태생이 생겨날 가능성이 생겨났어요. 참 좋은 제도죠. 심지어 녹색당 같은 환경당이 나와서 기후 문제, 생태계 문제를 논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의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윤석열 정부는 적은 민중의 소리를 깊이 듣고 그들과 가까이 가는 소통의 정치를, 민본의 정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통합의 시대를 열어줘야만 비로소 우리가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다, 이게요. 대한민국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20년 전 우리가 고달프게 시달렸던 고종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국력이 커졌어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세계 시장을 다 휩쓸고 있어요. 경제가 10위권에 들어왔고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이제 우리 한국을 논하지 않고는 세계 문제를 논할 수 없어요. G20에도 들어가 있고 G7에도 지금 없어보러 가고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당당해야 돼요. 다만 안보 체제에서만은 동맹 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과 혈맹 동맹을 맺었던 그 동맹 체제를 더욱 결속시켜서 굳건한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 놔야 주변 나라들이 그 원칙 밑에서 우리에게 얻을 걸 얻어가고 줄 걸 주는 겁니다. 그게 교역이에요. 경제적 교역 때문에 안보를 흐트러지게 해놓으면 결국 끌려다녀야 돼요. 그리고 북한이 더 이상 무기가 생산해가지고 그 무기에 들어간 돈 때문에 인민이 굶어 죽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한 무기를 생산해놔야 돼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북한이 더 이상 걸 안 만들어요. 무기는 돈입니다.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돈이 없이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킬체인 선제 타격 이론이에요. 잠들고 있는 북한을 공격하자는 거 아닙니다.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방어 시스템으로서 용어를 선제 타격 그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구축해 놔야만 안보가 튼튼하고 우리 생존이 보장돼요. 생존이 보장돼야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통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통일된 국가가 아니고는 세계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통일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통일은 재앙이에요. 독일이, 왜 통일된 독일이 30년 지나자 유럽의 확고한 중심권을 가지고 지금 당당한 세계 속에 살아갑니까? 그리고 북한 동포에 외면하면 안 돼요. 그들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자유가 있습니까?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데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공개 처형을 하는 처참한 나라가 우리 북방에 있다는, 우리 민족이라는, 부끄러워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 줘야 돼요. 북한의 민주주의가 싹트게해서 합리적 정권이 들어가지고 분단 속에서 오래 사는 건 괜찮아요. 교류하면서 살면.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 자산을 가져야 군대도 평화를 지키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가 지금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이런 군대 가지고 안 돼요. 정신전력 충분히 갖춰줘야 돼요. 어떤 위기에서도 싸움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을 기대하는 겁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국민도 거기에 협력해 갈 겁니다. 이제 이념이라는 프레임 벗어버리고 연고주의 다 펼쳐버리고 정상적 이성을 가진 국민이 돼서 국가의 기본이 세워지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뭐 우리 대통령께서 소통하시겠다고 청와대 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권위를 상징하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고, 얼마나 멋있는 출발입니까? 그 출발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부디 국민적 통합을 통해서 신냉전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를, 희망을, 꿈을 우리가 실천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